엄마, 미안해.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못했어. 근데 이제는 좀 무서워, 진짜로. 30년 넘게 이 작은 수선방에서 남의 헤어진 가방만 고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세상을 떠난 딸아이의 유품이 제 손에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가방 안감 깊숙한 곳, 누군가 죽여서라도 숨기고 싶어 했던 추악한 진실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늘 대신 저는 다른 것을 들기로 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가리키는 그곳, 거대한 성벽 뒤로 제가 직접 들어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여러분을 위한 모든 행운과 행복이 깃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낡은 상가 건물 2층,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수선방,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어요. 여름엔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겨울엔 낡은 보일러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이 공간. 누군가에겐 그냥 낡은 가게겠지만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문을 열었어요. 이른 시간에 들어오는 손님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가장 먼저 이 문을 열고 가장 나중에 닫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바늘과 실, 두꺼운 가죽용 골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접착제와 악스. 손에 익은 것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놓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오늘의 첫 작업은 손잡이가 헤어진 핸드백이었습니다. 가죽을 가만히 손끝으로 만져봤어요. 좋은 가죽입니다. 세월이 많이 탔지만 속은 아직 단단했어요. 오래 쓴 물건에는 주인의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끼고 다녔는지, 어떤 날씨에 들고 나갔는지, 손바닥의 온기가 어떠했는지, 저는 그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신기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오래 봐왔을 뿐이라고 답했어요. 30년이면 손이 먼저 알게 됩니다. 창밖으로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갑니다. 떡볶이 집 아주머니가 우동면을 들고 달려가고 세탁소 아저씨는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는 바늘을 꿰며 그 모습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골목에서 저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리 특별하지 않은 하루들이 모여 어느새 30년이 되어 있었어요. 딸아이가 어렸을 때 이 가게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숙제를 테이블 한켠에 펼쳐놓고 연필을 깨물며 뭔가를 열심히 그렸어요. 가방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걸 눈여겨봤다가 자기가 상상한 가방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였어요. 엄마, 이 가방 어때? 그때 딸아이가 내민 종이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삐뚤빼뚤한 선이지만 어딘가 멋스러운 꽤 독특한 디자인이었어요. 예쁘네. 그 한마디에 딸아이 눈이 얼마나 빛났는지 몰라요. 그 아이는 결국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제가 손으로 고치는 걸 직업으로 삼았다면 그 아이는 새로 만드는 걸 직업으로 삼았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핸드백 수선을 마치고 실밥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딸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야. 밝은 목소리였어요. 늘 그랬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그 아이는 밝았어요. 잘 지내지? 응, 잘 지내. 엄마는? 나야 뭐 늙었지. 밥은 먹고 다니냐? 응. 짧은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저는 많은 걸 확인했어요. 목소리가 밝은지, 억지로 웃는 건 아닌지, 말끝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그날 통화는 괜찮았습니다. 정말로 괜찮은 것 같았어요. 딸아이가 그쪽 집안에 들어간 건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기뻤어요. 대기업 비서로 들어가서 그 집 장남과 결혼을 한다니. 제가 아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으니까요. 가죽을 만지며 살아온 저와 명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세계. 그 두 세계가 딸아이를 통해 이어진다는 게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은 크고 화려했어요. 저는 그 큰 예식장 안에서 어디에 앉아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딸아이 엄마지만 제가 입은 옷은 그 자리에서 몹시 낡아 보였어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축하를 했습니다. 딸아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웃음이 진짜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만큼은 진짜였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라서 바빠서 적응 중이라서 그러려니 했어요. 한 달에 2번이던 통화가 한 달에 1번이 됐습니다. 그게 2달에 1번이 됐어요. 저는 그래도 먼저 전화를 자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살다 보면 바쁠 때가 있으니까요. 딸이 잘 지낸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전화가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짧아도 괜찮았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됐어요. 수선을 마친 핸드백을 천으로 닦아 포장지에 쌌습니다. 내일 찾으러 오실 분의 이름을 메모지에 적어 붙였어요. 가게 문을 닫으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골목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갑니다. 딸아이가 잘 있겠지 생각하며 문을 잠갔어요. 그 생각이 얼마나 고요한 착각이었는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전화는 새벽에 왔습니다. 잠이 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어머님 되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딱딱하고 건조한 격식만 남은 목소리.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무엇을 전하려는지 첫 마디를 듣는 순간에 그래도 끝까지 들었어요. 따님께서 오늘 새벽 별세하셨습니다. 별세? 얼마나 차가운 단어입니까? 31년을 제 품에서 자라난 아이에게 붙는 말이 별세라니요. 수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몸 전체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비명도 아무것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또 아침이 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크고 번듯했습니다. 성진그룹 이름 아래에 마련된 자리. 흰 국화가 가득하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줄 맨 끝에 섰습니다. 딸아이의 엄마인데 딸아이 엄마가 그 자리 맨 끝에 서 있었어요. 영정사진 속 딸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고운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아야.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조문객을 맞이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구석에 있었어요. 누군가 다가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단정하게 포장된 흰 봉투. 어머님, 이건 회사 측에서 준비한 겁니다. 앞으로 생활에 보태 쓰십시오. 저는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몰라도 알 것 같았어요. 이게 전부라는 거겠지요. 이게 제 딸아이의 값이라는 거겠지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두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걷고 또 걸었습니다. 경찰이 왔다 갔습니다. 실족사. 단순 실족사로 결론이 났다고 했어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아이의 유품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정리했다고 했어요. 제게 돌아온 건 박스 하나였습니다. 딸아이의 사진 몇 장과 오래된 손편지, 그리고 가방 하나. 마지막 날 메고 있었다는 가방이었어요. 저는 그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죽 표면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웠습니다. 딸아이 손에 온기가 아직 남아있을 것 같았는데 이미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멀게 느껴지던지요. 무거운 발을 끌며 계단을 올라 문을 열었을 때 수선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바늘과 실, 골무, 왁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척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수선사는 물건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압니다. 어디가 얼마나 눌렸는지, 어디가 당겨졌는지,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닳았는지. 이 가방에는 무언가 있었습니다. 표면은 멀쩡해 보였지만 손끝에 느껴지는 게 달랐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열어봐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가방 곁에 앉아서 딸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수선방 바닥을 기어다니던 아기 때, 삐뚤빼뚤한 선으로 가방을 그리던 어린 시절. 엄마, 이 가방 어때?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가방 앞에 앉았습니다. 수선사의 눈으로, 수선사의 손으로 가방을 천천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겉면은 고가의 가죽입니다. 긁힌 자국이 몇 군데 있었어요. 넘어지면서 생긴 것과는 다른 방향의 흠집이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안쪽을 들여다봤어요. 안감이 한쪽 귀퉁이에서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가죽이 안감에서 분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바늘 끝으로 그 틈을 살며시 벌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거기 안감 깊숙한 곳에 무언가가 끼어 있었어요. 작은 것이었습니다. 손톱만한 크기. 저는 핀셋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어요.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아주 작은 메모리 카드. 저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지아야, 이게 뭐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작은 것 하나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딸아이가 이것을 여기 숨겨두었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이유가, 엄마에게만 닿아야 할 이유가. 저는 그것을 천천히 손가락으로 쥐었습니다. 차갑고 작고 가벼웠어요. 하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딸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의 무게가. 저는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손에 쥔 채로.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된 뒤에는 그냥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만큼은 이미 단단했어요. 메모리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기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피처폰을 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골목 끝 문구사로 갔습니다. 거기 주인 아들이 컴퓨터를 잘 안다고 들었어요. 카드 리더기를 빌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필요하다고만 했습니다. 수선방에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처음으로 낮에 문을 잠갔어요. 블라인드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리더기에 꽂고 리더기를 낡은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폴더 하나가 떴습니다. 이름이 없는 폴더였어요. 안에는 파일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렬되어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파일부터 열었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리고 눌렀습니다. 딸아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전화할 때와는 달랐어요. 속삭이듯, 무언가를 두려워하듯. 오늘 또 그랬어.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내가 웃는 게 마음에 안 든대. 식사 자리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랑 얘기했다고.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맞았어. 그 세 글자가 방 안에 떨어졌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고 싶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파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날짜가 다른 파일들, 몇 달에 걸친 기록들. 딸아이는 혼자서 이것들을 담아두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 때는 늘 밝은 척 했으면서 혼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계단에서 밀렸어. 다행히 난간을 잡았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게 더 무서워. 저는 그 대목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나올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들어야 했습니다. 다 들어야 했어요. 마지막 파일은 날짜가 딸아이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이 파일들을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 전화도 다 감시당하는 것 같고 이메일도 불안하고 엄마 수선방에 직접 가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 않아. 그냥 이걸 가방에 넣어둘게. 내가 가방을 들고 나가는 날 엄마한테 닿을 수 있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못했어. 근데 이제는 좀 무서워. 진짜로. 거기서 파일이 끊겼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빈 화면을 바라보면서 딸아이가 무서웠다고 했어요. 진짜로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파일은 더 없었어요. 그 다음은 실족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식어서 단단해지는 것처럼. 저는 테이블 위에 바늘을 집어들었어요. 30년을 함께한 바늘입니다. 이 바늘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꿰매었는지 몰라요. 찢어진 것들을, 헤어진 것들을, 끊어진 것들을. 그런데 이건 바늘로 꿰맬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터넷 검색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문구사 아들한테 방법을 물어봤어요.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니까요. 검색한 것은 성진그룹이었어요. 회사 규모, 사업 위치, 계열사 목록, 그리고 청소 용역 업체. 대기업 건물은 외부 용역 업체가 청소를 맡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듣게 돼요. 이른 새벽에 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 저는 그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하지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리. 전화를 몇 군데 돌렸습니다. 용역 업체를 찾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나이가 많다고 거절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개의치 않았어요. 다음 곳에 전화를 걸면 됐습니다. 사람이 달리 없다는 이유로 받아준 곳이 있었어요. 성진그룹 본사 건물. 새벽 5시 출근.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던 날 아침은 맑았어요. 간판을 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문에 작은 종이를 붙였어요. 잠시 쉽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 가게를 닫아본 게 문을 잠그고 골목을 걸어 나오는데 세탁소 아저씨가 봤어요. 어디 가세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볼 일이 있었습니다. 볼 일이 아주 많았어요. 첫 출근 날 새벽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건물은 유리와 철로 만들어진 탑 같았어요. 하늘을 찌를 것처럼 높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번 올려다봤어요. 딸아이가 이 건물 안에서 일했구나. 이 안에서 버텼구나. 이 안에서 무너졌구나. 유니폼을 받아 입었습니다. 청소도구를 건네받았어요. 같이 일하는 분들은 저보다 젊었습니다. 말이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말을 아꼈습니다. 첫날은 그냥 동선을 익혔어요. 어느 층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느 복도에서 어떤 대화가 들리는지, 어떤 쓰레기통에 어떤 것들이 버려지는지. 청소부는 투명한 사람입니다. 거기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 하지만 투명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숨기려는 사람들은 투명한 사람 앞에서 방심하니까요. 저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대걸레를 밀면서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복도 끝 창문을 닦으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억했습니다. 딸아이가 30년 전 수선방 바닥을 기어다니던 것처럼 저도 이 건물 안을 한 뼘 한 뼘 익혀나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늘로 가죽을 꿰맬 때 제일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한번 잘못 들어간 바늘은 자국을 남기거든요. 저는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버스 첫 차를 타야 하니까요. 골목은 아직 어둡습니다. 가로등 아래를 걸을 때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요. 저는 그 그림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새벽에는 보인다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곳에서 감추는 것들이 어두운 곳에서는 드러나요. 저는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근한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하면서 들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복도 한가운데서 대기업 건물 안의 사람들은 청소부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줄 모르는 것처럼 말해요. 아니, 알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자기들 말을 알아듣겠냐는 듯이.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전부 다. 임원층 복도를 닦던 날이었어요. 두 남자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긴 했지만 조용한 복도였어요. 딸아이가 다니던 회사, 딸아이가 마지막으로 일하던 층. 저는 걸레를 밀면서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그쪽 서류 처리는 됐어? 네, 다 됐습니다. 경찰 쪽도 마무리됐고요. 잘 됐네. 위에서 신경 많이 쓰셨거든. 그냥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저는 걸레를 바닥에 대고 계속 밀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지 않으려 했어요. 티가 나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마무리가 됐다고. 제 딸아이 일이 마무리가 됐다고. 저는 그날 쓰레기통 비우는 일을 특히 꼼꼼히 했습니다. 버려진 종이들을 봤어요. 대부분은 대충 구겨진 메모지들이었습니다. 회의 중에 끄적인 것들, 일정이 적힌 것들, 중요한 것들은 파쇄기로 갑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작은 것에 방심합니다. 다 찢었다고 생각하는 메모지, 반쯤 지워진 포스트잇, 누군가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영수증 뒷면. 저는 그런 것들을 작업복 주머니에 차곡차곡 넣었어요. 집에 와서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요. 명품 가방의 안감이 뜯어진 자리에서 실밥을 찾아내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어요. 매달 특정 날짜에 법무팀 쪽에서 문서가 많이 나옵니다. 파쇄기로 들어가는 양도 그날이 가장 많았어요. 저는 그 날짜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법무팀 층을 담당하겠다고 했어요. 같이 일하는 분이 원래 다른 층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거기 층이 이동이 덜해서요. 거짓말입니다. 30년 동안 일하면서 처음 해본 거짓말이에요. 죄책감보다 다른 감정이 앞섰습니다. 이 거짓말은 해야 하는 거짓말이었어요. 운전기사를 처음 만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청소를 맡은 날이었어요. 차들 사이를 지나가다가 낯익은 얼굴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저도 그 사람도 멈췄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얼굴이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었어요. 그가 아주 어렵던 시절 제 수선방 앞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수선방 안으로 데려와 따뜻한 것을 먹이고 며칠을 재워줬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일을 잊고 살았는데 그 사람은 잊지 않고 있었나 봅니다. 그가 먼저 다가왔어요. 낮은 목소리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빗자루를 들고 있었어요. 저 청소하러 왔어요. 그가 잠깐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알아요. 그래도 위험합니다. 그 말에 저는 그냥 청소를 계속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낮게 한마디를 더 했어요. 지아씨, 저도 알아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복잡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두려움과 그래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들이. 저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어요. 내일 새벽 출근 전에 버스 정류장에서 봬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른 새벽, 버스 정류장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버스도 아직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아 씨가 그 집에 들어간 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 그 집안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에 관여하는지, 저는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물었어요. 왜 이걸 저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잠깐 먼 데를 봤습니다. 지아 씨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가방 끈을 고쳐 잡았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엄마인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목이 잠겼어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야죠. 첫 차가 왔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향으로 올라탔어요. 그날부터 그가 가끔씩 정보를 건넸습니다. 특별한 자리에서 나눈 말들, 회장 부인이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날에 어떤 모임이 있는지, 그 집안의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저는 그것들을 집에 와서 공책에 적었어요.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예전에 수선 기록을 적던 공책이에요. 한쪽에는 가방 수선 기록, 다른 쪽에는 이것들을 적었습니다. 누가 보면 그냥 일기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설계도였습니다. 30년 동안 손으로 익힌 게 있습니다. 수선이란 망가진 자리를 찾아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풀리거든요. 실이 먼저 끊기고 안감이 먼저 뜨고 그게 겉으로 드러날 때쯤이면 이미 많이 진행된 겁니다.
성진그룹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은 반듯했습니다. 유리와 철로 된 건물, 잘 차려입은 사람들, 잘 닦인 복도. 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실이 끊겨 있었어요. 저는 그 끊긴 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찾으면 당길 것입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정확하게. 한 올씩. 청소부로 일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몸은 익숙해졌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것도, 무거운 청소 도구를 끌고 다니는 것도. 하지만 마음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익숙해지는 순간 날이 무뎌지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딸아이 목소리를 떠올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무섭다고 했던 그 목소리를. 그러면 발걸음이 다시 단단해졌어요. 그날은 회장 부인이 있는 층을 맡았습니다. 그 층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복도 카펫이 두꺼웠고 조명도 달랐습니다. 공기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비싼 것들이 모인 곳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저는 복도 끝 창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때 안쪽 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이번 자선 경매에 그 가방을 내놓으세요. 언론에서 분명히 좋아할 겁니다. 그 가방은 내가 제일 아끼는 건데.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진심이 담긴 기부처럼 보이잖아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창문을 닦으며 귀를 더 열었어요. 자선 경매, 가방, 공책에 적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청소 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위층에서 요청이 왔어요. 명품 가방 수선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는다고. 저는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었어요. 회장 부인 쪽에서요? 네. 근처 수선방을 알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데가 없었나 봐요. 용역 직원 중에 그런 일 할 수 있는 사람 있냐고 물어봐서. 반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혹시 선생님이 그쪽 일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잠깐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사실은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기회였어요. 할 수 있어요. 이틀 뒤 저는 회장 부인을 만났습니다. 작은 접견실에서였어요. 그 여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했지만 모든 것이 달랐어요. 앉는 자세도 말하는 방식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저를 사람으로 보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솜씨가 어느 정도 되나요? 30년 됐습니다. 명품은요? 명품 전문이에요. 그 여자가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놓았어요. 보자마자 손이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수선사의 본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가방을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감각이 한꺼번에 열렸어요. 이 가방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아니, 정확히는 이 디자인의 원형을. 수선방 한켠에 오래된 스케치북이 있습니다. 딸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던 스케치북이에요. 이 독특한 손잡이 곡선, 앞면 금속 장식의 비율, 안감 패턴의 방향. 딸아이가 대학 시절에 그렸던 그것이었습니다. 너무 독창적이어서 제가 오래 기억하던 디자인. 어느 브랜드와도 비슷하지 않아서 딸아이가 자랑스러워하던 작업. 그게 지금 제 손 위에 있었어요. 고가의 가죽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저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가방을 천천히 돌려봤어요. 수선사처럼 봤습니다. 손잡이 안쪽 봉제가 풀렸네요. 금속 장식 뒤쪽도 유격이 생겼고요. 안감은 어떻게 할까요? 안감은 그냥 두고 겉만 손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접견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무겁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단단해진 것들 아래 있었습니다. 지금 꺼낼 때가 아니었어요. 가방을 들고 수선방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만에 이 공간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작업복 주머니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딸아이의 스케치북 사진을 예전에 찍어둔 게 있었어요. 딸아이 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하고 사진으로 남겨뒀던 것들. 폰을 꺼내 사진을 찾았습니다. 나란히 놓고 봤어요. 같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가방은 딸아이 것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브랜드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딸아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다시 가방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수선사의 손이 아니라 엄마의 손으로 안감을 살폈어요. 세심하게, 아주 세심하게. 손잡이 안쪽 봉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실을 걷어내는 사이 안쪽에서 무언가가 나왔어요. 작은 태그였습니다. 정식 태그가 아닌 손으로 쓴 번호가 적힌 작은 종이 태그. 샘플 제작 때 붙이는 원본 식별 태그였어요. 저는 그 번호를 공책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 번호는 어딘가에 기록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디자인 원본 출처와 연결된 기록으로. 딸아이가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 한 일이 신규 컬렉션 기획이었어요. 그걸 이야기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운전기사였어요. 딸아이가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다고, 발표 다음 날 채택됐다고 좋아했다고. 그런데 정작 완성품에 딸아이 이름은 없었습니다. 내부 직원이 디자인한 것은 회사 소유라는 조항이 있었을 겁니다. 서류에 사인을 했겠지요. 딸아이는 그런 것에 밟지 않았어요. 착하고 성실해서 그냥 믿고 사인했을 겁니다. 저는 손잡이 봉제를 다시 꼼꼼히 시작했습니다. 수선을 해야 했어요. 이건 제 의뢰입니다. 맡은 일은 끝내야 합니다. 그게 30년 동안 제가 지켜온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수선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했어요. 안감 안쪽에 아주 작은 것을 넣었습니다. 아주 얇고 작은 것. 들키지 않을 자리에. 나중에 꺼낼 수 있는 자리에. 딸아이가 제게 했던 것처럼 저도 이 가방 안에 무언가를 심었습니다. 바늘을 놓고 가방을 테이블 위에 세웠어요.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예쁜 가방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가방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가방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손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 가방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경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자선 경매. 좋습니다. 무대가 클수록 더 잘 보이는 법이니까요. 저는 공책을 펼쳤어요. 설계도가 조금씩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이 가죽을 통과할 때마다 낌새를 처음 느낀 건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을 하는데 입구에서 모르는 남자가 저를 봤어요. 그냥 지나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기며 평소와 똑같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등 뒤로 시선이 따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장사를 했습니다. 손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건을 살 사람인지 그냥 구경하는 사람인지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저를 보던 그 남자는 그냥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운전기사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어요. 조심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수선방 앞에 차가 서 있었습니다. 모르는 차였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 골목을 한 바퀴 돌았어요. 차 안에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 저는 골목 뒤편으로 돌아가 수선방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뒷문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길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채로 앉았어요.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은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음성 파일들, 메모지 조각들, 태그 번호, 운전기사에게 들은 것들. 이것들을 어디에 두었는지, 누구에게 전달해 두었는지.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다 한 곳에 두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가방 수선을 오래 하다 보면 배우는 게 있습니다. 좋은 가방일수록 무게를 분산시킵니다. 한 곳에 힘이 쏠리면 그 자리가 먼저 망가지거든요. 저는 증거들을 나눠두었어요. 일부는 오래된 거래처 사장님께 맡겼습니다. 아무 말 없이 봉투째로. 나중에 제가 찾으러 올게요. 그분은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줬습니다. 일부는 다른 곳에. 그날 오전 10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노크가 아니었습니다.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앞문을 열었습니다. 2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김석혜 씨 맞으시죠?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하기 전에 한 명이 먼저 들어왔어요.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앞에 그대로 섰어요. 저희 회사 건물에서 일하면서 불필요한 행동들을 하셨더라고요. 불필요한 행동. 청소를 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복도를 닦았습니다. 그게 불필요했다는 거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테이블 위를 훑어봤어요. 수선 도구들, 실과 바늘, 가죽 조각들. 김석혜 씨, 좋게 끝내시죠. 저희도 원하지 않아요. 저도 원하지 않아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위로금은 이미 거절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번엔 다른 걸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지내시면 됩니다. 수선방도 지금보다 좋은 자리로 옮겨드릴 수 있어요. 생활비 지원도요. 딸아이 목숨값이겠지요. 이번엔 더 포장을 잘했습니다. 저는 바늘을 집어들었어요. 작업하던 가죽 위에 바늘을 댔습니다. 나가주세요.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잘 생각하세요. 이미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아침에 수선방에 오니 문 앞에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건물 철거 예정 통보, 재개발 구역 지정, 한 달 안에 비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떼어 안으로 가져갔어요. 앉아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재개발이요. 이 골목이 재개발 구역이 된 건 이번 주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골목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탁소 아저씨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글쎄요. 싸울 거예요? 저는 잠깐 그 사람을 봤습니다. 싸울게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남자 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피하려고 했지만 골목이 좁았어요. 잠깐요.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비켜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 일은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어깨를 밀쳤어요. 넘어졌습니다. 가방을 빼앗으려 했어요. 저는 놓지 않았어요. 넘어진 채로 가방 끈을 2 손으로 쥐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어요. 그들이 떠났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짚고 벽을 짚고 가방을 가슴에 안았어요. 딸아이,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날 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무릎에 파스를 붙이면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들은 서두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공책을 펼쳤어요. 그동안 정리해둔 것들을 다시 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연락해 두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딸아이 일을 알리고 싶다는 글을 온라인에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1인 미디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구독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곳이 아닌 작지만 진심인 곳을 연락을 했어요. 만났습니다. 다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있어요. 얼마나요? 충분합니다. 음성 파일들, 메모지 조각들, 디자인 원본 사진, 태그 번호와 기록, 그리고 딸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목소리.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그 사람이 듣는 내내 조용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어요.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섭다는 게 뭔지 다시 생각했어요. 무서운 건 이미 다 당했습니다. 딸아이를 잃은 것보다 무서운 건 없었어요. 괜찮아요. 다음 날 아침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어요. 댓글이 몇 개 달리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수선방에 앉아서 일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됐을 때 운전기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바늘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은 여전했습니다. 낡은 간판들, 좁은 길, 저녁 준비를 하는 떡볶이 집 연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이 풀리기 시작할 때 처음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한 올씩 풀려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매. 그 가방. 딸아이가 만든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그 가방이 무대에 오르는 날. 저는 그날을 위해 마지막을 남겨두었어요. 수선방을 둘러봤습니다. 철거 통보가 붙은 문. 30년을 함께한 테이블. 바늘과 실과 골무.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 무너지는 건 이 수선방이 아니에요. 무너져야 할 것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바늘을 다시 집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경매 날짜는 열흘 뒤였습니다. 저는 그 열흘을 차분하게 보냈어요. 차분하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겉이 고요할수록 안에서는 더 정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바늘 작업이 그렇습니다. 손이 흔들리면 실이 비뚤어지거든요.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어요. 1인 미디어에 올라간 영상은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나흘째부터 달라졌어요. 큰 커뮤니티들에서 공유가 됐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읽지 않으려 했습니다. 읽으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어요.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운전기사가 알려줬습니다. 그쪽 내부에서 술렁이기 시작했다고, 회의가 잦아졌다고, 법무팀이 연일 야근을 한다고. 저는 들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긁힌 자리가 아프다는 건 거기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경매 이틀 전이었습니다. 수선이 완료된 가방을 돌려보냈어요.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손잡이 봉제는 새 것처럼 단단했고 금속 장식은 반짝거렸어요.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안으로는 제가 넣어둔 것이 있었어요. 아주 얇고 작은 것. 딸아이가 가방 안감에 메모리 카드를 숨겼던 것처럼 저도 그 자리에 무언가를 심어두었습니다. 아주 작은 무선 장치였어요. 문구사 아들이 구해줬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세상에는 묻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경매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아이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음성 파일 속 목소리를, 무섭다고 했던 그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 두려움을 같이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미안함이에요.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어요. 연락이 뜸해질 때 그냥 바쁜거려니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다르다고 느꼈을 때 한 번만 더 물어봤어야 했어요. 엄마니까요. 그런데 엄마인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좋게 생각하고 싶었으니까요. 잘 지내겠거니, 행복하겠거니. 그 안일함이 후회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오늘 밤 하나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이면 된다. 내일이면 지아야, 내 이름을 되찾아줄 수 있다. 경매 행사는 도심의 큰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행사장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아도 됐어요.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행사는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화면 속 행사장은 화려했어요. 검은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 샹들리에 아래 빛나는 테이블들, 사회자의 목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커피를 쥐었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경매 목록이 하나씩 불렸어요. 회화 작품, 조각, 장식품들, 그리고 순서가 왔습니다. 다음 경매품은 특별히 기증된 한정판 가방입니다. 화면 속에서 가방이 등장했어요.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예뻤습니다. 그리고 슬펐어요. 현재 낙찰 시작가는 그때였어요. 행사장 대형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경매 이미지가 사라지고 다른 화면이 떴어요. 처음엔 웅성거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해졌어요. 딸아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속삭이는 목소리. 무서웠다고 했던 그 목소리. 저는 카페에서 화면을 바라보면서 숨을 참았어요. 음성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날짜가 다른 파일들이 하나씩. 행사장 안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그 고요함이 화면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이 재생됐어요. 엄마, 미안해.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못했어. 근데 이제는 좀 무서워. 진짜로. 그 말이 행사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딸아이. 내 목소리가 이렇게 큰 곳에 울리는 걸 엄마가 듣고 있어. 들을게. 다 들을게. 음성 이후에 영상이 나왔습니다. 딸아이가 있던 그 집안에서 찍힌 것들이었어요. 운전기사가 가지고 있던 것들, 자신도 보관하고 있다는 걸 오래 혼자 품고 있었던 것들, 화면 속 장면들이 넘어가는 동안 행사장은 계속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큰 소리였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성진 그룹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그들의 얼굴이 잡혔어요. 굳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스크린의 마지막엔 딸아이가 디자인한 원본 스케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가방이 나란히
딸아이 이름이 자막으로 올라왔어요. 이지아. 그 이름이 저 큰 화면에 걸리는 걸 보는 순간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카페 구석자리에서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딸아이야, 내 이름이 저기 있어. 30년 넘게 작은 수선방에서 바늘 끝으로 살아온 엄마가 그것 하나는 해줬어. 생중계는 전 세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댓글 창이 폭발했어요. 언어가 달랐지만 방향은 같았습니다. 카페 밖으로 사람들이 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뉴스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알아가고 있었어요. 딸아이를 잃은 그날 이후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진실이 알려지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복수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진실이 묻히는 게 싫었습니다. 딸아이가 그냥 실족사로 끝나는 게 싫었어요. 무서웠다고 했던 그 말이 아무데도 가닿지 못하는 게 싫었습니다. 이제 가닿았어요. 수천 명에게, 수만 명에게. 저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섰어요. 바깥 바람이 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오래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처럼. 아직 다 내려놓은 건 아니에요. 가해자들이 법 앞에 서는 걸 봐야 했습니다. 딸아이 이름이 제대로 회복되는 걸 봐야 했어요. 그것까지가 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골목으로 돌아오는 버스 아니었어요. 운전기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폰을 들고 한참을 그 문자를 봤어요. 수고했습니다. 30년 동안 수선사로 살면서 수고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이 말은 달랐어요. 뭔가 다른 무게가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흘렀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딸아이도 이 도시 어딘가에서 저 불빛들을 봤겠지요. 무서운 밤에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제 같은 불빛 아래에서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었어.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여기 있었다고. 봄이 왔습니다. 골목 끝 화분에 꽃이 피었어요. 누가 심은 건지도 모르는 꽃인데 해마다 혼자 피어납니다. 저는 출근하면서 그 꽃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작고 붉은 꽃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좋아하던 색이었어요. 재판은 6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법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앞자리에 앉지는 않았습니다.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들었어요. 변호사가 말하는 것들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딸아이 음성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을 때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감으면 안 됐어요. 다 봐야 했습니다. 듣고, 보고, 기억해야 했어요. 판사가 판결을 읽어 내려갈 때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저도 조용했어요. 가해자들이 고개를 숙이는 걸 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기쁘지도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어야 했던 일이 이렇게 됐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것만. 딸아이 공식 사망 원인이 정정됐습니다. 단순 실족사가 아닌 것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얇고 가벼운 종이였어요. 하지만 이 종이를 받기까지 저는 얼마나 많은 새벽을 걸었는지, 얼마나 많은 쓰레기통을 비웠는지, 얼마나 많은 복도를 닦았는지, 저는 그 종이를 가슴에 한 번 안았습니다. 딸아이, 이제 됐어. 이제 됐다. 수선방은 결국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이 무효가 됐어요. 법적으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세탁소 아저씨가 그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됐대요, 됐어.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났습니다. 억지로 끌어올린 게 아닌 웃음이. 수선방 문을 다시 열던 날이었습니다. 잠시 쉽니다. 라고 써붙였던 종이를 떼어냈어요. 세탁소 아저씨가 봤습니다. 떡볶이 집 아주머니도 나왔어요. 문구사 아들도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골목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제가 이 골목을 지킨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와 불을 켰어요. 테이블 위에 먼지가 조금 앉아 있었습니다. 천으로 닦았어요. 바늘과 실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골무를 손가락에 끼워 봤어요. 오래된 것들이 손에 익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느낌이 좋았어요.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낡은 지갑이었어요. 안쪽 지퍼가 고장난 지갑. 고칠 수 있겠어요? 저는 지갑을 받아들고 살폈어요. 고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작업을 시작했어요. 지퍼를 분리하고 안감을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지갑이었지만 가죽은 단단했어요. 잘 만든 물건은 세월을 견딥니다. 손질만 해주면 또 쓸 수 있어요. 바늘이 가죽을 통과했습니다. 한 땀, 또 한 땀. 이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꿰매었는지 모릅니다. 찢어진 것들을, 헤어진 것들을, 끊어진 것들을. 이제는 제 안에 찢겨진 것도 조금씩 꿰매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땀씩 되는 거예요. 딸아이 이름으로 디자인 저작권이 인정됐다는 연락을 받은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저는 수선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늘을 손에 쥔 채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바늘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딸아이, 내 이름이 남아있어. 내가 만든 게 내 것으로 남아있어. 그게 엄마는 좋아. 오후 늦게 낯선 분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가방을 들고 왔는데 가방보다 표정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선방 문 앞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들어온 표정. 저는 알았어요. 저도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표정. 어서 오세요. 그분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손잡이가 뜯어진 가방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받아들며 슬쩍 그분을 봤습니다. 손목에 멍이 있었어요. 긴 소매가 가리고 있었지만 조금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살폈어요. 천천히, 꼼꼼히. 이 손잡이 제가 고쳐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이틀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다가 망설였어요. 저는 옆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작업하는 동안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끓이면서 생각했어요. 수선은 물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때로는 누군가 옆에 앉아줘야 고쳐지는 게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옆에 있어도 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딸아이가 남긴 스케치북은 수선방 한켠에 세워두었습니다. 예전엔 서랍 안에 넣어뒀어요. 이제는 꺼내두었습니다. 손님들이 보기도 하고 가끔 예쁘다고 하기도 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말합니다. 제 딸이 그린 거예요. 자랑스럽습니다. 처음에도 지금도 30년 전에도 자랑스러웠고 지금도 자랑스러워요. 그 마음만큼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녁에 혼자 앉아 있으면 딸아이가 생각납니다. 매일 생각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워요. 많이. 어떤 날은 전화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실감합니다. 어떤 날은 밥을 차리다가 멈춰서요. 어떤 날은 수선방에 앉아 있다가 문 쪽을 봅니다. 엄마,
이 가방 어때? 하고 들어올 것 같아서. 하지만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저는 수선방 문을 열어둡니다. 딸아이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찢기고 헤어진 것들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게 제 자리니까요. 봄 저녁 바람이 열린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저는 바늘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어요. 한 땀, 또 한 땀. 가죽을 꿰매는 소리가 조용한 수선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소리이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소리였어요. 나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바늘을 손에 쥐고 이 자리에서 딸아이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아요. 한 땀씩 찢긴 것들을 꿰매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창밖에 골목 가로등이 켜졌어요. 주황빛 불빛이 수선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 안에서 바늘을 움직였어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저물었습니다. 내일 또 이 문을 열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내일 아침 이 문을 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은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내가 만약 사연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른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추천 동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